중국은 왜 한국 문화를 중국의 하부 문화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인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중국이 이제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런 걸까요? 정말 궁금하죠? 아마 여러 이유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졸부근성해서.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이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상고사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언론으로부터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수냐 진보냐는 진영과 상관없이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최근 1년의 사태들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가 중국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본질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무리한 한국 문화 이퀄 중국 문화 주장에는 흔들리는 중국의 정체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동아시아 문명의 근원이었고 나라의 이름 그대로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주변국들을 총재해 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양인들로부터 이런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최근 10년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최초의 중국 왕조들인 하나라 혹은 은나라 이런 나라들이 중국인의 국가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의 기마 문명 그리고 금속 문명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신장 위구르족 문제 그리고 최근의 미얀마 사태까지 현대의 미중 간의 현실 정치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 중국의 상고사 논쟁에 한국의 지분은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고사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청동기 유적인 마고 유적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마고 유적이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들, 문헌 기록이나 청동기 유물, 그리고 최근의 유전자 분석까지 한국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의 정치를 위반하는 핵심부는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글쎄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한국과 일본인들의 공통조상이 이곳 중원 대륙 깊숙한 감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미국인들은 현재 단계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나온 논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감속성 마고유적의 중국 측 논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데이빗 라이크 교수는 세계 최고의 유전자 고고학자라는 설명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 연구들은 인류학 그리고 고고학 그리고 상고사에 대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부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생 인류는 순종이 아니라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의 잡종이다라는 연구를 비롯해서 유럽인들은 스톤헨지와 같은 유럽의 거성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을 멸종시키고 유럽에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기원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빗 라이크 교수의 주장이고 서양의 인류학자 그리고 고대 역사가들은 이 결과를 수용하여 고대사를 이제 새롭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일부가 신강성의 4000년 전 서양인 미이라 그리고 고대 중국 문명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데이빗 라이크 교수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워킹 페이퍼입니다. 네이처지에 이제 실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의 관심사는 이제 서양에서 고대 동아시아 문명으로 옮겨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워킹 페이퍼에 대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동아시아 상고사를 유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럽인의 기원을 찾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4,000년 전이라 신화적인 형태로 이제 변형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문헌상으로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라이크 교수 최근 논문을 보면 이런 삽질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업의 시작은 요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유전적으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소로리 벽시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현재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벼농사를 시작한 지역이 한국이다. 이런 논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흐지부지 됐고 당시 중국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만우절날의 국제적 웃음거리. 이게 무슨 신문 만평 같은 것이 아니라 학자 논문 제목이 이랬다고 그래요. 아시아 만물의 기원은 이제 중국이어야 하는데 어찌 소국인 한국 따위가 벼농사 같은 중요한 문물의 기원이 한국이라고 주장하느냐.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소로리 벽시 이야기는 제가 다른 편에서 또 자세히 다루겠는데 이게 데이빗 라이크 교수에게는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양인들의 고대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면 세계 최초의 농업 발상지가 있었고 농업 기술의 발달로 인구가 증대하고 그리고 인류의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게 서양인들의 유전자 이동 경로에선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동아시아 인류 이동을 분석할 때에도 당연히 동아시아 최초 농업 발생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제 요소 지역이 최초 농업 발생 지역이었다라고 했는지, 그런데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한국인을 중국 소수민족으로 이제 분류해서 마고 유전자를 분석한 중국 학회지에도 동아시아 최초의 농업 발생 지역은 요소 지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논문의 뉘앙스를 보면 데이빗 라이크 교수는 기존의 통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유전자 이동 경로도 그렇게 나오나 볼게.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데이빗 라이크 교수 현재 시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로리 벽시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도 국뽕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 최초의 탄화 벽시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처럼 역사 부풀리고 이런 건 안 돼. 겸손해야 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뽕 컴플렉스 이런 건 좀 벗어나서 사실은 사실대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인류가 세계 최초 벼농사를 이제 시작할 당시에는 한반도가 없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1만 년 이전에는 서해가 육지였다는 거죠. 따라서 벼농사의 확산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벼농사 특성상 그 당시에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던 충주 이런 지역에서 양자강이나 황하 하류 이런 지역 따라서 벼농사의 확산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벼농사 특성상 그 당시에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던 충주 이런 지역에서 양자강이나 이런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것이고 이 벼농사가 전파된 후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바다가 들어선 거죠. 중요한 것은 인류가 세계 최초 벽농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한반도가 없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11,000년 이전에는 서해가 육지였다는 거죠. 따라서 벼농사의 확산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벼농사 특성상 그 당시에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던 충주 이런 지역에서 양자강이나 이런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것이고, 이 벼농사가 전파된 후에 한국과 이제 중국 사이에 이제 바다가 들어서는 것,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데이빗 라이크 교수의 연구 결과가 설명이 되고, 어째서 한국인 유전자 그리고 그 반개인 일본인 유전자가 중국 남반계의 성격을 띠느냐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읽으면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유전자 분석학자가 참 알기 쉬운 결과를 내놓았는데 왜 이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 주변에는 한국인의 시각으로 아시아 상고사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만일에 이 사람 주변에 한국인 시각으로 고대를 해석하는 인류학자, 고고학자, 사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고생해서 얻은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어리둥절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유전자 고고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상고사 해석에 있어서 빅뱅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신강성 위구르족 같은 현실 정치하고도 맞물려 있고, 거기에 한국인들의 지분이 이제 상당히 있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이빗 라이크 교수는 한일 상고사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명쾌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동안 소수설로만 치부되었던 기마민족설 내지는 그 북한의 사만삼국 분국설이 유전적으로도 사실이라고 밝힌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은 현대 일본인 중에서 도레인과 토착 원주민의 비율도 밝혔어요. 일본 토종 원주민은 9%, 그리고 나머지 91%는 도레인이라는 거죠. 자,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학자분께서 이렇게 우리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시니까 감개무량한가요? 제가 다른 문장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하니아라 카스로우는 맥 에베디와 존스의 동일한 논고를 인용하여 한국에서는 이 기간 동안 12.5배의 인구 증가, 즉 증가율 0.25%가 있었다고 하여 자신의 연구 대상 기간에 일본의 인구 성장률을 0.2%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동기간의 이주민의 수를 축소하여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세계 규모의 인구 증가율을 받아들여 서기 700년의 원주민과 이주민의 인구 구성을 1대 25, 즉 3.8% 대 96.2%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으로 생각된다. 이 문장은 어떤가요? 데이빗 라이크 교수가 추정한 것하고 데이빗 교수는 현대 일본인 중에서 도레인 후손이 91%, 그리고 이 한국 학자의 결론은 96%로 오차범위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한국 학자의 결론은 현재 워킹 페이퍼로 나오는 데이빗 라이크 교수의 연구보다 30년 이상 앞선 연구입니다. 최지석 교수님은 당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그러니까 사회학이라고 하는 한 학문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학자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이 한 행동은 이분 학술지에 논문 발표하려고 하면 학술지 게재 거절하고,
그래서 이분이 공개 토론하자 그러면 도망이나 다니고, 그래서 지금 나아졌느냐. 얼마 전에 한국 언론에서 서울대 교수 뇌피셜 인용해서 또 그 약을 파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일본하고 똑같은 유적 나오는데 이거 연구하면 뭐 좀 그렇다 이런 신문 기사나 내고 뭐 그렇죠. 자, 이게 처음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양과 중국이 지금 동아시아 상고사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한국인의 지분은 없느냐. 네,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있다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분은 다른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중국 학자, 미국 학자, 그리고 제도권 사학자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야역사학자라는 사람들도 결코 찾아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각성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는 없는 걸로 현재는 보입니다.